첫날 밤을 치른 새신랑이 뻣뻣하게 굳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이유는 그의 위아래 입술이 신부의 검은 머리카락으로 촘촘히 꿰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끊어내자 벌어진 입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혀와 식도를 파먹고 자란 수천 마리의 새끼 여우떼였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하자던 맹세. 신부는 거짓말쟁이 남편의 몸을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따뜻한 산실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옆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산짐승의 울음소리나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튼튼한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박서방네 집이었는데,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짓고 살림이 넉넉하여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박서방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인물이 훤칠하고 성격이 활달하여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꽤나 설레게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입이 너무 가볍고 감정에 휩쓸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맹세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돌아서는 성격 탓에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차며 그 가벼움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장가보내어 어른으로 만들면 좀 나아질까 싶어 이리저리 혼처를 알아보았으나 아들은 이미 마음을 둔 곳이 있다며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산 너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한 처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처녀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는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였습니다. 처녀는 유난히 하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검은 빛을 뿜어내며 찰랑거렸고, 처녀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해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깊고 알 수 없는 눈동자로 아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내심 탐탁지 않았으나, 아들이 죽고 못 산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눕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허락하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자신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젊은 날의 열정이라 웃어넘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처녀의 모습에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빠르게 잡혔고, 박서방네 집은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졌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치르는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박서방네 마당으로 모여들어 잔치상을 차리고 국수를 삶느라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병풍이 둘러쳐지고 붉고 푸른 초가 켜졌으며,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랑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에게 나는 이 여인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네. 내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라며 호언장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당당하던지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망하여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으나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반면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으나 그 표정은 기쁨에 찬 신부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차분하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신부의 긴 머리카락은 곱게 빗어넘겨져 비녀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비녀 틈으로 흘러나온 잔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실타래처럼 꿈틀거리는 듯하여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의 눈길은 오로지 신랑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는데 신랑이 큰 소리로 떠들며 웃을 때마다 신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만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곰방대만 뻐끔뻐끔 피워댈 뿐 불길한 예감에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제법 쌀쌀하여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마당 구석에 있는 닭들은 까닭없이 푸드덕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고 밥 한 줄을 나누어 마시는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촛불을 거세게 흔들었고 순간적으로 신부의 긴 머리카락이 풀어질 듯 휘날려 신랑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신랑은 머리카락이 닿은 뺨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꼈지만 술기운과 흥분에 취해 그저 신부의 향기로운 머릿결이라 생각하며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맹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맹세를 듣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잔치에 왔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박서방네 집도 점차 고요함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이 차려진 별채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고 창호지 문 위로 신랑과 신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마당에 남은 몇몇 집과진 청년들이 문구멍을 뚫어 엿보려다 박서방의 호통에 쫓겨났습니다. 박서방은 아들과 며느리가 무탈하게 첫날 밤을 보내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에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낙엽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남아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신방 안으로 들어선 신랑은 신부의 고운 자태에 넋을 잃고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대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리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대를 위한 것이니 죽는 날까지 그대만을 품고 살겠소. 신랑의 달콤한 말이 이어질 때마다 신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랑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검고도 깊어서 신랑은 마치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신랑의 입술을 어루만질 때 신랑은 전신이 짜릿해지는 전율과 함께 기이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박서방네 집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오직 신방에서만은 여전히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방에서는 신랑의 웃음소리나 두 사람의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거울 정도로 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것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와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뿐. 방 안에서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마치 사람이 없는 빈방처럼 적막했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박서방의 아내, 즉 신랑의 어머닌, 왠지 모를 가슴 답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척이며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밖에서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기고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해졌는데 신방 안에선 기묘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옷자락이 스치거나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팽팽한 실을 당길 때 나는 툭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억센 털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고 은밀하여 깊은 잠에 빠진 박서방의 귀에는 닿지 않았고 예민해진 신랑 어머니의 귀에만 환청처럼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장가를 가서 서운한 마음에 헛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생각하며 억지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신방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새신랑이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세수를 하러 나올 시간이었으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신방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신혼 첫날 밤이라 늦잠을 자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하인들에게 아침상을 조용히 준비하라고 일렀지만 해가 점점 높이 솟아오를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굳게 닫힌 신방문을 힐끔거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도록 인기척이 없자 참다 못한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신방 쪽으로 다가가 아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심지어 자다 깬 사람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들었지만 문 너머의 세상은 철저히 단절된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박서방의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서방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굳게 다짐한 표정으로 신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문고리는 밤새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을 여는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게냐. 박서방은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어두침침하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을 연 박서방과 뒤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 그리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있는 대신 신랑이 방 한가운데에 꼿꼿이 선 채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괴한 인형에 가까웠습니다. 신랑은 두 눈을 찢어질 듯 크게 뜨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고 흰자 위에는 붉은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입이었습니다. 신랑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스스로 담은 것이 아니라 검고 질긴 실 같은 것으로 위아래 입술이 촘촘하게 꿰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검은 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신랑의 위십술과 아래십술을 관통하여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그 매듭 끝은 길게 늘어져 바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온 입술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만 신랑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방 안 어디에도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랑만이 머리카락으로 입이 봉해진 채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허수아비처럼 기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비명을 지르다 그만 혼절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만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이게 대체 무슨 병고냐 아들에게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아버지의 손길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으며 굳게 봉해진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미세한 진동만이 느껴졌습니다. 신랑의 몸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만져보면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어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곧이어 마을 전체에 박서방네 새신랑이 귀신에 홀려 입이 꿰매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젯밤에 보았던 신부의 기묘한 검은 머리카락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고 그 머리카락이 신랑의 입을 꿰맨 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정신을 수습하여 아들의 입을 묶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내려 했으나 머리카락이 어찌나 질기고 단단한지 쇠가위가 튕겨나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마치 쇠심줄처럼 질기고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이 기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서방은 급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다는 어른을 모셔오도록 카인에게 일렀습니다. 이 노인은 젊은 시절 산을 타며 약초를 캐던 사람으로 산신령이나 도깨비 같은 기이한 존재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 마을에 와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가 노인을 모시고 오는 동안 신방 앞에는 공포와 호기심에 찬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숨을 죽인 채 신랑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가끔 모굴대뼈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한 괴로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노인이 도착하여 지팡이를 짚고 신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신랑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특히 머리카락으로 정교하게 꿰매진 입술을 유심히 관찰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박서방을 향해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한이나 저주가 아닐세. 이것은 지독하게 묶인 약속이야. 자네 아들이 혼례전의 입으로 무슨 업을 쌓았는지 함부로 뱉은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노인의 말에 박서방은 아들이 평소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느니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느니 하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신랑의 가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아있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자네 아들의 혼이 아니야. 뱃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랑의 배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귀를 기울이자 과연 신랑의 몸 안쪽 깊은 곳에서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마른 낙엽을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작은 짐승들이 굴을 파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갑게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신랑의 배꼽 언저리로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은 채 귀를 기울이니 과연 그 속에서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괴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 마치 마른 낙엽더미 위를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가거나 혹은 아주 작은 짐승들이 좁은 굴 속에서 발톱으로 흙벽을 긁어대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신랑의 두꺼운 비단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선명했고 들으면 들을수록 귓가에 맴돌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소리의 정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이미 혼절하여 아랫목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난다 한들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다시 본다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입이 꿰매진 채 꼿꼿이 서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체념과 고통으로 흐릿하게 풀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꿰매진 입술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입술을 타고 흐를 때마다 상처 부위가 쓰라린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비명은커녕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는 처지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사람들의 동요를 진정시킨 뒤 신랑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려 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얀 속적삼 위로 드러난 신랑의 복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쉴 새 없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면 아래에서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피부가 울룩불룩하게 솟아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사각사각하는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이제는 그 소리가 뼈를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길을 찾고 있구나 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서방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무슨 방법이라도 일러주십시오. 배를 가르든 입을 째든 저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야 내 아들이 살 것 아닙니까? 저러다간 속이 다 파먹혀 죽습니다. 아버지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박서방을 만류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손을 댔다간 자네 아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될 걸세. 저것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입을 꿰맨 머리카락을 보게. 저건 그냥 꿰맨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걸세. 노인은 신랑의 입술을 묶고 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신랑의 입술을 봉합한 머리카락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기이한 문양을 그리며 얽혀 있었고 그 매듭의 끝은 신랑의 목 뒤로 넘어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우 매듭이야. 산에 사는 영물들이 소중한 것을 보관하거나 약속을 어긴 자를 벌할 때 쓰는 방식이지. 쇠가 위로도 잘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이것을 억지로 끊으려다간 그 반동으로 자네 아들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네. 여우 매듭이라는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우 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신부의 눈매가 유난히 길고 날카로웠던 것과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묘한 흙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라진 신부를 찾으러 나갔던 하인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신부 아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 마을을 뒤지고 뒷산 초입까지 가보았지만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마루로 뛰쳐나가 그게 무엇이냐 하고 묻자 하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붉은 털 뭉치와 흙이 묻은 낡은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신방 뒤쪽 담장 아래 이것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짐승의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노인은 역시 그랬구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박서방을 앉혀두고 차분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이제 숨김없이 털어놓게. 자네 아들이 저 여인을 데려올 때 그리고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무엇이었나? 분명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고 다녔을 텐데.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처음 그 처자를 데려왔을 때 그랬지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비를 피하러 들어간 동굴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자기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다. 내 몸이 부서져 흙이 되어도 그녀를 지키는 집이 되겠다. 죽어서도 영원히 그녀를 품고 살겠다고 했지요. 박서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그게야. 내 몸이 집이 되겠다. 죽어서도 품겠다. 산에 사는 것들은 인간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아. 특히나 오래 묵은 여우들은 인간의 맹세를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자네 아들은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겉멋든 소리를 했겠지만 신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인 게야.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신부는 인간이 아닌 산의 영물, 즉 여우였고 신랑의 맹세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의 몸을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집이자 둥지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의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그 둥지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무언가의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 뱃속에 여우 새끼들이라도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지만 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걸세. 신랑이 제 입으로 내 몸을 바쳐 너를 품겠다고 했으니 어미 여우는 그 따뜻하고 안전한 뱃속을 새끼들이 자랄 둥지로 삼은 것이지. 입을 꿰맨 것은 그 둥지의 입구를 막아 외부의 침입을 막고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때가 되기 전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어미의 본능일세. 이 끔찍한 진실 앞에 박서방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저 철없는 아들의 사랑 타령인 줄만 알았던 말들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어느덧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었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박서방네 집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정탄다며 대문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무서워서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직 박서방과 노인 그리고 몇몇 충직한 머슴들만이 신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신랑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꼿꼿하던 다리는 점점 힘이 풀려 후들거렸고 뱃속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져 이제는 옷 위로도 꿀렁거리는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신랑은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지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부적을 써서 방 내 귀퉁이에 붙이고 향을 피워 잡귀의 접근을 막았지만 이미 몸 안에 자리 잡은 것들에는 큰 효력이 없는 듯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저 실을 끊고 뱃속에 든 것들을 꺼내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배를 갈라서라도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지금 억지로 입을 열거나 배를 가르면 놀란 새끼들이 안에서 발광을 할 걸세. 그러면 자네 아들의 오장육부는 순식간에 걸레 조각이 되어버려 저것들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미가 돌아오길 기다려야 해. 하지만 어미 여우가 돌아올지는 미지수였고 기다리는 동안 신랑의 목숨이 붙어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갑자기 읍 하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소리가 우두둑 하는 뼈 씹는 소리로 바뀌었고 신랑의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듯 모글대뼈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꿰매진 입술 사이로 붉은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올랐고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끌어안고 버텨라! 조금만 참아라! 하고 소리쳤지만 신랑의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몸은 활처럼 뒤로 꺾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뱃속의 무언가가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신랑의 맥을 짚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맥이 너무 빠르다. 이러다간 심장이 터지겠어. 놈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구나.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올라왔어. 노인의 말대로 신랑의 목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돌기들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그것들은 출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입구가 튼튼한 머리카락으로 봉쇄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돌며 신랑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갇힌 짐승들이 날뛰듯 신랑의 목 안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질식해서 죽거나 목이 터져 죽을 게야. 노인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놈들이 나오려고 아우성을 치니 길을 열어주는 수밖에. 하지만 그냥 열어주면 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단단히 준비해야 하네. 노인은 하인들에게 일러 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하얀 소금을 두껍게 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팥을 섞은 붉은 밥을 지어 대문 앞에 놓아두고 마을의 모든 개들을 묶어서 짖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여우는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숨어버리거나 오히려 흉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다시금 어둠이 찾아오자 박서방네 집은 전날 밤보다 더한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신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신랑은 이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는데 배는 임산부처럼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목은 두꺼비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각사각하던 소리는 이제 끼익 하는 쥐 우는 소리 같은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소리는 신랑의 입안에서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고 아들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려 애썼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오래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반 가위와 달리 날이 톱니처럼 생겼고 손잡이에는 붉은 실이 감겨있는 기묘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가위는 무당이 구슬할 때 쓰던 것일세.
여우의 머리카락을 끊으려면 평범한 쇠붙이로는 안 되고 부정을 씻어낸 물건이어야 하지. 노인은 가위를 불에 달구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면 자네는 아들의 머리를 단단히 붙잡게, 그리고 자네들은 하인들을 가리키며 놈들이 튀어나오면 절대로 손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준비해둔 자루에 쓸어 담아야 하네. 한 마리라도 놓치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야. 준비가 끝나자 노인은 달궈진 가위를 들고 신랑의 입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열기를 머금은 가위날이 신랑의 입술 근처에 닿자 꿰매진 머리카락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파르르 떨며 움츠러드는 듯 했습니다. 신랑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뱃속의 소동은 최고조에 달해 신랑의 몸 전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이제 다 끝난다. 박서방은 아들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노인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가위날을 첫 번째 머리카락 매듭에 갖다 대었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매듭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랑의 윗입술이 툭 튀어오르며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입안 쪽에서 뜨거운 김이 확 뿜어져 나왔는데 그 냄새는 시큼하고 비릿한 짐승의 누린내였습니다. 신랑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고 잘린 머리카락 끝은 뱀의 꼬리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노인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매듭을 향해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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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매듭이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신랑의 입은 조금씩 더 벌어졌고 그 틈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작은 눈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랑의 입안 가득, 목구멍 끝까지 붉은 털을 가진 작은 생명체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그것들은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아우성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덜 자란 여우 새끼들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미를 닮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 꽉 잡게. 노인이 소리치며 마지막 매듭을 끊으려는 순간 신랑의 몸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며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뱃속에 있던 것들이 일제히 위로 치고 올라오며 마지막 관문을 뚫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젖먹던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의 힘은 괴력에 가까워 튕겨 나갈 뻔했습니다. 지금이야! 노인은 흔들리는 신랑의 입술을 향해 과감하게 가위질을 했습니다. 투두둑.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들이 한꺼번에 끊어지며 굳게 닫혀있던 신랑의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혹은 화산이 폭발하듯 신랑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와 침이 뒤섞인 붉은 액체와 함께 수백 마리의 새끼 여우떼였습니다. 놈들은 슌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하얀 멍석위를 붉게 물들이며 사방으로 흩어지려 했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루를 휘둘렀지만 작고 날쌘 여우 새끼들은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담장을 넘고 장독대를 엎었습니다. 신랑은 뱃속의 것들을 모두 토해내고는 그대로 고꾸라져 정신을 잃었고 입에서는 여전히 붉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쓰러진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울부짖었지만 아들의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가벼워져 있었고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놈들을 잡아라,
산으로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소리쳤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붉은 그림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만들어낸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붕 위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궁계 하고 길고 슬픈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자 마당을 뛰어다니던 새끼 여우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지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위에는 어제 혼례를 치렀던 그 신부, 아니 여우, 여인이 긴 검은 머리카락을 밤바람에 흩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우뚝 선 여인의 모습은 밤하늘의 달빛을 등지고 있어 더욱 기이하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는 밤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고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며 지붕 기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바다는 그녀의 등장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 괴기스러운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어 보는 이에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어미처럼 마당에 흩어진 붉은 새끼 여우들을 내려다보며 낮은 소리로 울음 같은 신음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으로 달아나려던 새끼 여우들은 어미의 기척을 느끼자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지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작은 눈동자들이 동시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땅 위에 별이 쏟아진 듯 아름답고도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새끼들은 끼잉, 끼잉하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더니 담장과 기둥을 타고 날렵하게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붉은 물결이 거꾸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고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작은 짐승들이 여인의 발치로 모여들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물거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그 작은 것들을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지극히 부드럽고 자애로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품에 안고 있는 싸늘한 아들의 몸을 느끼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여전히 핏물이 흐르고 있어 보는 아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박서방은 지붕 위의 여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절규는 밤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 쳤지만 여인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분노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박서방을 제지했습니다. 진정하게. 지금 저 여인을 자극해서는 안 되네. 저것은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지붕 위의 여인을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귀한 손님인 줄은 알았으나 인간의 마을에서 이토록 큰 사단이 날 줄은 몰랐소. 우리가 맺은 매듭을 끄는 것은 잘못이나 산 사람을 죽여 둥지로 삼는 것은
천리텐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 어찌하여 이 젊은이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이오. 노인의 말에는 두려움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바람소리 같은, 그러나 또렷한 음성이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벌이라니요.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이행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하여 오히려 듣는 사람들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저 사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나를 품겠다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고 내 새끼들을 따뜻하게 재울 방이 되겠다고. 그는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주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서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 맹세가 너무나 아름다워 기꺼이 내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그의 품에 맡겼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 그의 뱃속은 내 아이들의 따뜻한 둥지가 되었고 그의 피는 내 아이들을 먹이는 젖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입을 꿰맨 것은 그가 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게 하며 그 안의 온기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는 나의 배려였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녀 자신에겐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박서방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내가 여인을 사랑하여 한 낭만적인 말일 뿐이지 진짜로 뱃속에 짐승 새끼를 키우라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박서방의 항변에 여인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는 것은 인간들 뿐입니다. 산의 짐승들은 뱉은 말을 목숨으로 지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 지아비의 말이 거짓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짓 맹세로 내 마음을 훔친 죄, 그 대가는 몸으로 치러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인간의 가벼움에 대한 깊은 경멸과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원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신랑이 평소에 얼마나 허풍이 심하고 감상적인 말을 자주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죽어도 너를 사랑해. 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너의 집이 되어줄게.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그 달콤한 미러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는 피로 쓴 계약서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그 운명은 수천 마리 여우 새끼들의 둥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노인은 다시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원망은 이해하오. 허나 이미 둥지는 부서졌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소. 저 사내도 이제 빈 껍데기가 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이쯤에서 노여움을 거두고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더 이상 업을 쌓으면 그대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오. 노인은 필사적으로 여인을 설득하려 했으나 여인의 시선은 오직 쓰러져 있는 신랑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에서 다시금 애틋한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빈 껍데기라니요. 그는 아직 나의 지아비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붕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수백 마리의 새끼 여우들이 물 흐르듯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 기괴한 행렬은 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길을 씻고 하인들은 횃불을 든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박서방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 몸을 움츠렸지만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조각상 같았습니다. 여인은 박서방을 밀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신랑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입술, 그릿한 눈, 왕성하게 마른 뺨. 그녀는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으로 신랑의 얼굴에 묻은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가엾은 사람, 약속을 지키기가 그리도 힘들었습니까?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신랑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습니다. 신랑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여인을 향했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신랑의 뺨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고 했지요. 비록 당신들이 억지로 문을 열어버렸지만 나는 아직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을 띠는 작은 구슬이었는데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우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숨을 붙들어 놓겠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대신 나와 함께 산으로 가서 영원히 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선언이자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신랑을 데려가 그를 진짜 살아있는 둥지로 완성시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기겁을 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은 못 데려간다. 죽어도 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짐승 굴로 끌려갈 수는 없다. 박서방의 처절한 저항에 여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는 찰나 노인이 횃불을 들고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이미 산산조각 난 그릇을 억지로 부친들 물을 담을 수 있겠소. 이 산에는 이미 오장육부가 상하여 가망이 없소. 억지로 살려 데려간다 한들 그것은 산송장에 불과하오. 그대도 영물이라면 생사의 이치를 앓터 어찌 죽어가는 자를 욕보이려 하오. 노인의 호통에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 역시 신랑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뱃속은 새끼 여우들이 파헤쳐 놓아 엉망진창이 되었고 기운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여우 구슬로 잠시 숨을 연명시킬 수는 있어도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신랑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그녀의 집착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규칙에 대한 맹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약속은 존재의 이유이자 세상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마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끼 여우들이 어미의 눈치를 살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머슴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피바람이 불어닥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했습니다. 굴럭굴럭 검은 피가 솟구치며 그의 몸이 튀어올랐고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여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참회였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혀가 초래한 비극을 인정하는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신랑의 그 한마디가 여인의 마음을 흔든 것일까요? 여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볼에 신랑의 미지근한 손이 닿자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말을 뱉은 것이 죄입니다. 여인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남자는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가져가야겠습니다. 다른 것? 박! 서방과 노인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마을,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서방네 기와집. 이 남자가 내게 약속한 집이 사라졌으니 나는 다른 집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비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 여인의 시선이 박서방네 집의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헛간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고르는 것처럼 탐욕스럽고 냉정했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십시오. 여인의 요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내게 주지 못한 둥지 대신 당신들이 사는 이 집을 내 아이들의 둥지로 쓰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나가고 이 집은 영원히 우리 여우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박서방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을 여우굴로 내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다면 이 사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마을 전체에 풀어 집집마다 둥지를 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노인은 박서방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 선택해야 하네. 자네 아들의 시신이라도 온전히 거두고 마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고집을 부리다 다 잃을 것인가? 노인의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수천 마리의 여우떼가 마을을 덮친다면 닭이나 개가 죽어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뱃속에 또 다른 둥지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박서방은 피눈물을 흘리며 으리으리한 자신의 기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과 공포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집을 줄 테니 제발 내 아들만은 편히 가게 해다오. 박서방의 항복 선언에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부터 여우의 것입니다. 여인이 손짓하자 마당과 지붕에 있던 새끼 여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열린 방문을 통해 안방으로, 건넌방으로,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마루밑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박서방네 집은 여우들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쥐,
쥐 하는 울음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고 멀쩡하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기괴한 요새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쫓기듯 대문 밖으로 밀려났고 하인들은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신랑은 그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끈을 놓고 비로소 평안을 찾은 듯 죽은 그의 얼굴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죽은 신랑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그를 박서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약속대로 몸은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나에게 묶여 있으니 저승에서도 나를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인은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집 안으로,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그 거대한 둥지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마을의 아침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어도 사람들은 방문을 열기를 꺼렸고 아침밥을 짓는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웅장하게 서있던 박서방네 기와집은 이제 금기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 집에서는 짐승들의 발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부자는 졸지에 아들을 잃고 집까지 빼앗긴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위로하러 쉽사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박서방네 집을 힐끔거리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틈으로는 붉은 털이 숭숭 빠져나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시큼한 짐승 누린내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습니다. 가끔 기와지붕 위로 여우 한두 마리가 올라와 마을을 내려다보며 하품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산짐승들의 거대한 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혹여나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두려워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으나 성대한 장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우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할까봐 곡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상여 나가는 종소리조차 울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조용히 상여를 메고 박서방과 그의 아내가 뒤를 따르는 초라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애도했을 테지만 이번 상여 행렬은 도둑장가 가듯 숨죽여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여인이 약속한 대로 훼손되지 않고 돌려받았으나 꿰매졌던 입술 자국과 터진 배의 상처는 그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 아들을 묻으며 박서방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내 욕심이 과했다. 겉모습에 홀려 근본도 모르는 며느리를 들인 내 죄다. 아버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흙으로 돌아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옆에서 말없이 흙을 덮어주며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말게. 이것은 자네 아들이 뱉은 말의 값이네. 비싸게 치렀지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하지 않은가. 이제 남은 것은 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세. 노인의 말은 위로이자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자는 저 무시무시한 이웃과 공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일렀습니다. 저 집은 이제 우리 땅이 아니다. 여우들이 차지한 산의 일부가 된 게야. 약속은 지켜줘야 하니 억지로 뺏으려 하지 마라. 대신 놈들이 마을로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야 한다. 노인은 마을 장정들에게 일러가시가 뾰족한 엄나무와 탱자나무 가지를 한가득 베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서방네 집 담장을 따라 그 가시나무들을 빽빽하게 둘러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여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금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가시덤불 장벽을 쌓았습니다. 대문 앞은 물론이고 담장 구멍 하나까지 가시나무로 틀어막아 여우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여우들은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작업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며 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뾰족한 가시들이 둘러쳐지는 것을 보고는 크크 하고 불만 섞인 소리를 지르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둥지가 침범받지 않는 한 굳이 가시밭길을 뚫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여우 여인이 약속한 대로 그들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서방네 집은 기묘한 풍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웅장했던 기와집은 덩굴 식물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덮이기 시작했고 가시나무 장벽 안쪽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밀림처럼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 안에서는 파란 도깨비불 같은 것이 반짝거렸고 가끔은 사람의 말소리 흉내를 내는 듯한 웅얼거림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여우들이 인간 흉내를 내며 자기들끼리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그 집 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저 집으로 잡혀간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입조심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꿈처럼 사라졌지만 오히려 마음의 짐은 덜어낸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아침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아들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저 건너편 자신의 옛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집을 차지한 여우들에 대한 예우이자 제발 더 이상의 해코지는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서방이 절을 올릴 때면 담장 위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박서방네 기와집 지붕만은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우들이 모여 있는지 그들이 내뿜는 열기로 인해 지붕에 눈이 닿자마자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붕에서는 항상 아지랑이 같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집이 정말로 여우들의 따뜻한 둥지가 되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신랑이 맹세했던 따뜻한 집은 비록 비극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국 지켜진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틈타 다른 마을에서 원정을 온 도둑대가 마을 외곽의 집들을 털려고 기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도둑들이 실수로 박서방네 옛집 근처, 즉 가시나무 장벽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둑들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보고 저게 부잣집이다 싶어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수십 개의 푸른 눈동자가 동시에 켜지며 캬 하는 섬뜩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담장 위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그림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여우들은 도둑들을 물어뜯거나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위협을 가하며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가시덤불 앞에 찢어진 옷가지와 버려진 보찜들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들이 자신들의 영토인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여우집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경외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까이 가기는 꺼려졌지만 적어도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요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우들은 약속된 구역 안에서만 살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노인은 이 또한 자연의 이치다. 뺏긴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가끔 팥시루떡을 쪄서 가시나무 장벽 앞에 조용히 놓고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떡을 놓고 돌아서면 등 뒤에서 바스락하며 누군가 떡을 가져가는 소리가 들렸고 왠지 모르게 죽은 며느리가 떡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아니 여우 여인은 비록 인간의 법도를 어겼지만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접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가끔은 그 답례인 듯 산에서 캔 귀한 버섯이나 약초가 접시 위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봐 서방 부부도 늙고 마을의 아이들도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박서방네 옛집은 이제 여우고개 또는 여우집이라 불리며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말에는 뼈가 있고 살이 있다는 교훈과 함께 이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세월의 덮개와 함께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를 자장가처럼 여기며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다시 평온으로 바뀌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늙은 박서방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문득 옛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기와집은 신비로운 푸른빛에 감싸여 있었고 지붕 꼭대기에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형상.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마을을 그리고 박서방이 있는 초갓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홀린 듯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시는가? 내 아들도 자네도 바람결에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희미한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우리는 잘 있습니다. 약속은 영원하니까요. 박서방의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집은 빼앗겼지만 그 집 안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집은 사라졌지만 자연의 둥지는 완성된 것입니다. 마을은 다시금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시나무 장벽 너머의 세상과 이쪽 세상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격정이 사라지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 기이한 인연을 마무리하고 기억하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밤에 풍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서방네 기와집을 뒤덮었던 가시나무 덤불은 더욱 무성해져
이제는 담장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날에 참혹했던 공포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여우숲이라 불리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금역으로 여겨졌고,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속에서나 그 존재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박서방과 그의 아내는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한 구석의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노부부의 삶이 비참할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짐작과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사는 삶이 가져다준 선물 같은 평화였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를 쓸고 여우숲 경계에 자라난 잡풀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아들이 잠든 곳을 돌보는 일이라 여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숲지기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의 뜻을 표했고, 철마다 맛난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노부부의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했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수정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참숯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고, 박서방의 아내는 붉은 팥을 푹 삶아 옹심이를 빚어 넣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팥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박서방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코를 킁킁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팥죽 냄새가 유난히 좋구려.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는데 방 안은 이리도 따뜻하니 이 또한 복이 아니겠소. 노인의 말에 아내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띠며 국자로 죽을 휘저었습니다. 오늘이 그 아이 기일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보는 게 평생의 한이라. 이렇게 팥죽이라도 쑤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삭혀온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부모의 가슴에 묻은 자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날카로운 슬픔이 아니라 묵직하고 따뜻한 돌덩이처럼 가슴 한 구석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잘 쑤어진 팥죽을 큰 질그릇에 가득 담고 그 위에 잣과 대추를 예쁘게 고명으로 얹었습니다. 영감, 이 죽 좀 식기 전에 저기 그 집에 좀 가져다 주시고 오시구려. 아내가 내민 것은 두 개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는 방 윗목에 놓인 아들의 지방집안 앞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돌 위에 놓인 큼직한 바가지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바가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사는 그들, 아들의 맹세로 맺어진 기묘한 가족들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그래,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다녀옴세. 그 녀석들도 배가 고플 게야. 박서방은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바가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밤길은 사그락사그락 발 밟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눈에 반사된 달빛 덕분에 길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박서방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을을 가로질러 여우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품에 안은 팥죽의 온기 덕분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옛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워둔 장승들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숲처럼 변해버린 옛 기와집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위로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하얀 성곽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이 가시나무 장벽 앞 늘 음식을 놓아두던 평평한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숲 안쪽에서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바위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고 품에 안고 온 따뜻한 팥죽 그릇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많이들 먹거라. 오늘은 동짓날이라 팥죽을 쑤었다. 내 아들 녀석 목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싸우지 말고 나누어 먹어라. 박서방은 마치 손자들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붉은 팥죽은 하얀 눈, 세상 속에서 유난히 붉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가시덤불 안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 덮인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서방은 놀라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덤불 사이로 고개를 내민 것은 털이 하얗게 센 늙은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그 여우는 박서방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저 깊고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그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 지붕 위에서 서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여인의 눈빛과 닮아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은 늙은이의 온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는 천천히 다가와 팥죽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향해 꾸벅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예법을 갖춘 정중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박서방도 마주 고개를 숙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만나게 먹게나. 자네도 늙느라 고생이 많았네. 여우는 팥죽을 한 입 맛보더니 다시 숲을 향해 쭉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숲 안쪽에서 수십 개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린 여우들, 그리고 젊은 여우들이 어미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서방을 애워싸는 대신 멀찍이 서서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숲을 배경으로 낡은 기와집에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훤칠한 청년 하나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는데 바로 죽은 아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곁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의 발치에는 수많은 여우들이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박서방을 보며 입모양으로 아버지,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해서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허, 녀석. 그래, 집은 지켜줬으니 된 게지. 네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한 집이 되어주었으니 네, 약속은 지켜진 게야. 박서방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맹세대로 그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쫓겨나던 산짐승들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기적같은 균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맺은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환영은 눈보라와 함께 서서히 흩어졌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박서방의 앞에는 빈 그릇을 핥고 있는 여우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픈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의 주인이 된 아들을 둔, 그리고 숲의 식구들을 돌보는 마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내년에도 또 옴새. 박서방은 여우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구하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우들의 배부른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소. 녀석들이 잘 먹던가요? 아내의 물음에 박서방은 언손을 화로에 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먹더구만. 그리고 우리 아들도 봤네. 아주 잘 지내고 있더군. 얼굴이 훤한 게 여기 살 때보다 더 좋아 보였어. 박서방의 말에 아내는 놀라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자식이 잘 지낸다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감도 이제 다리 뻗고 주무시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며 내는 소리는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고 화로에 숯이 타는 냄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러온 거대한 폭풍이었지만 결국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침묵의 평화였다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보다 더 강한 것은 한 번 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연의 정직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루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올리는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검은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고왔고 아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을 듯 호탕했습니다. 마당 가득 뛰어노는 손자들은 꼬리가 9개 달린 귀여운 강아지들이었지만 박서방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평생토록 지켜온 믿음과 선행이 그에게 안겨준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평온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이 마을만은 산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의 피해가 없었고 도둑이 들어도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여우숲의 주인들이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박서방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숲 앞에 팥죽을 놓아두는 풍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단다.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한 번 뱉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거든.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박서방네 기와집은 흙으로 돌아가 숲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여우들의 사연도 바람에 실려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의 창밖에도 눈이 내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바람소리 사이로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나직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약속도 슬픈 인연도 모두 눈 덮인 산처럼 고요해지는 밤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팥죽 한 그릇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